여러분은 혹시 평생을 믿어온 확신이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뒤집혀버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박물관 부관장으로 근무하며 누구보다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중심은 유럽이다. 진짜 깊이는 루브르와 페르가몬, 대형 박물관에 있다. 이 믿음은 제 인생의 토대였고 제 권위의 근거였습니다. 일본에서 젊은 시절 배운 다도의 고요함과 정제된 미학 역시 그 신념을 더 단단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귀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이요? 자극적인 K-팝과 드라마로 잠시 반짝일 뿐 금세 사라질 유행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네스코는 저에게 직접 한국 박물관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내렸습니다. 마지못해 떠난 서울.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흔들어버린 충격적인 광경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첫인상부터 시작해 미슐랭 한식당의 섬세한 맛, 블랙핑크 콘서트의 전율, 그리고 마침내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서 마주한 반가사유상의 미소까지. 저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다.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럽의 문화, 권위자가 서울을 세계 문화의 새로운 성지라 선언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박물관 재단에서 부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드레아 슈타인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6, 평생을 유럽의 문화와 예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인생 대부분을 문화의 중심은 유럽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 루브르, 대형 박물관 같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공간들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문화란 곳 유럽이었고 그 권위와 깊이를 넘볼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일상은 늘 당당했습니다. 매일 아침 박물관 섬으로 출근하면서 수천 년의 역사와 예술을 보존하는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지요.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저는 문화적 권위자로서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일본 교토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다도와 장인 정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정원, 차분한 다도의 철학, 수백 년을 견뎌낸 도자기의 무게. 저에게 동양 문화란 곳 일본의 정제된 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빠르고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K-팝과 드라마로 주목을 받는 나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클래식과 일본의 전통에 비해 깊이가 없는 문화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 확고했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제 부하 직원들과의 대화에서였습니다. 부관장님, 요즘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더 인기라던데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요? 잠깐의 한류 열풍 덕분에 관심을 받는 것일 뿐이겠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네. 진정한 문화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야 해. 루브르와 페르가몬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몇백 년이 걸렸는지 아나? 하지만 젊은 큐레이터 앙겔라는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부관장님, 지난달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샵 매출이 4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 외국인 구매 비율이 35%래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물관 굿즈로. 그것도 한국에서? 루브르에서도 기념품은 부차적인 수입원일 뿐인데 한국에선 박물관 굿즈가 문화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 무렵부터 저는 작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녀 클라라가 한국 드라마와 K-팝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클라라가 블랙핑크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걸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그런 시끄러운 음악 말고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들어보렴. 진짜 예술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란다. 손녀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오히려 제 신념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네스코 본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슈타인 부관장, 한국국립중앙박물관 현장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각국 문화부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일본이라면 기꺼이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보여준 데이터,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관심을 접하면서 제 마음속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의 문화 권위를 평생 믿어온 제가 단순한 입국 과정에서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 건물은 현대적이고 널찍했으며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청결함이 놀라웠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화장실조차 호텔 로비만큼 깨끗했습니다. 직원들도 놀라웠습니다. 영어는 물론 저를 맞이한 직원은 유창한 외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의 공항 직원이 독일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니. 앙겔라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관장님, 한국은 이미 글로벌 관광객들을 의식한 다국어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살짝 흔들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객실은 세련되었고 인터넷 속도는 제가 평생 경험한 그 어떤 나라보다 빨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영화 하나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서울에서는 클릭하자마자 즉시 재생이 되었지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 강국이라는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저녁 식사는 제 선입견을 더 깊이 흔들었습니다. 신라 호텔 23층에 위치한 미슐랭 투스타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술작품에 가까웠습니다. 붉은 숭어를 전통 장아찌 소스로 양념해 정갈하게 플레이팅한 요리, 조선시대 궁중 요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불고기, 그리고 발효 기법을 살린 깊은 맛의 국물 요리.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라고? 내가 알던 매운 김치찌개나 비빔밥과는 완전히 다른데. 셰프는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세계 무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갈등은 그 다음 날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가 뜻밖의 제안을 한 겁니다. 부관장님, 오늘 저녁 고척돔에서 블랙핑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시려면 꼭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중음악 콘서트가 문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드러나자 앙겔라가 나섰습니다. 부관장님, 문화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고척돔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5만 명의 관객들이 몰려든 경기장. 유럽에서도 흔치 않은 규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금발의 서양인, 아시아인, 중동인까지 세계 각지에서 온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뛰어. 순간 5만 명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며 뛰어오르는 장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었습니다. 옆자리의 프랑스 청년이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문화 체험이야. 루브르보다 훨씬 짜릿해. 그 말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루브르보다 짜릿하다니? 저는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루브르는 인류 문명의 정점인데
어떻게 이런 자극적인 쇼와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진짜 문화일 수도 있겠구나. 공연의 절정에서 블랙핑크 멤버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서양식 조명과 무대 장치 속에서 한국 전통의 미가 살아 숨쉬는 그 장면은 저를 완전히 멈춰 서게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서울에서의 일정 사흘째, 저는 드디어 이번 출장의 핵심 목적지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서 경험한 모든 충격 인천공항의 시스템, 미슐랭 한식당의 깊은 맛, 블랙핑크 콘서트의 압도적인 현장감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 문화란 결국 깊이와 무게야. 오늘 박물관에서 확인해보면 내가 옳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길,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말 인기예요. 개장 전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줄을 서서 박물관에 들어간다고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드라마 때문에 더 그래요.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30분 후 박물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아직 개관 전이었는데도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가족 단위 관람객,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독일어, 일본어, 영어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인 여성은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반가 사유상을 보려고 왔어요. 드라마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라마 때문에 박물관을 찾는다고? 이게 과연 문화적 동기일까? 개관 시간이 되자 줄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정말 오플런이었습니다. 쇼핑몰 세일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박물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첫 번째 전시실부터 제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단순히 유물을 진열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시대별 영상이 재생되고 음성 안내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서사를 풀어냈습니다. 고려 청자 전시에서는 청자의 제작 과정,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 그리고 현대 디자인에 미친 영향까지 설명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잖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잖아. 백제 금관 전시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금관 자체의 화려함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식을 상징했으며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고 아이들은 디지털 체험존에서 금관을 가상으로 착용해보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루브르에서도 이런 방식은 없었지. 우리는 권위와 전통만을 내세웠지. 이렇게 관람객의 참여를 끌어내지는 않았어. 하지만 진짜 충격은 사유의 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직 그곳을 위해 이곳에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반가 사유상. 6세기경 제작된 불상, 깊은 사색에 잠긴 듯한 표정, 턱을 괴고 있는 우아한 손. 저는 고요하게 앉아 그 앞에서 명상하듯 사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셔터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남기며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며 더 좋은 각도를 찾고 있었고 젊은 한국인 커플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유의 방이야? 고요와 성찰은 어디로 간 거지? 그때 한 젊은 도슨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반가 사유상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이 불상은 6세기에서 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쪽 다리를 내리고 다른 쪽 다리를 걸친 자세는 깊은 사색을 의미합니다. 턱에 손을 괴고 있는 모습은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구원할지 고민하는 철학적 자세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 시끄럽던 공간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셔터를 멈추고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일본인 관광객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반가 사유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신비로우면서도 자비로웠습니다. 15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표정. 주변은 소란스러웠지만 불상 자체는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사람들의 접근 방식일 뿐이다. 루브르의 모나리자 앞도 떠올랐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몰려 사진을 찍고 떠들지만 모나리자의 본질적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심 덕분에 더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반가 사유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한국을 봐왔던가. 문화는 독점이 아니라 공유여야 하는데. 그날 저는 제안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독일로 귀국한 직후 제 마음은 무겁고도 설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유럽의 문화적 우월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았던 것들은 제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스템, 미슐랭 한식당에서 맛본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 블랙핑크 콘서트의 전율, 그리고 반가 사유상의 고요한 미소. 그 모든 경험이 제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는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세계 각국의 문화부 장관과 박물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번 보고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지고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출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새로운 문화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회의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표단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일본 대표단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꺼내들고 세 가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서울국립중앙박물관은 스토리텔링 중심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물을 진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과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강력한 몰입을 제공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루브르에서 봤던 단조로운 전시장을 떠올렸습니다. 둘째, 한국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탁월하게 해냈습니다. 고려 청자가 오늘날의 디자인과 연결되고 전통 한복이 K-팝 무대에서 재탄생합니다. 과거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힘으로 존재합니다. 회의장에 있던 몇몇 젊은 연구원들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셋째, 문화 굿즈의 혁신적 활용입니다.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관람객이 문화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굿즈는 소비재가 아니라 문화 확산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슈타인 부관장, 그런 상업적 접근이 문화재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반가 사유상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든 굿즈를 사든 불상의 미소는 1500년 전과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본질은 더 오래 보존됩니다. 관심이 없는 문화야말로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영국 대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도 관람객 유입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군요. 회의실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표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일본의 전통은 수백 년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깊이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통의 깊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통을 박제해두기만 한다면 젊은 세대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현재로 불러내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이탈리아 대표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문화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슈타인 부관장의 말이 옳습니다.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제보고 내용은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독일 부관장, 문화의 미래는 서울에 있다. 유럽 권위자, 한국박물관을 극찬. 일본 당혹문화 담론의 중심이동.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슈타인, 자존심을 버리다. 독일 문화의 위기를 초래할 발언. 그러나 젊은 세대는 열광했습니다. SNS에는 문화의 미래는 서울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손녀 클라라와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한국은 어땠어요? 블랙핑크 콘서트도 보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직접 봤단다. 수만 명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더구나.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클라라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그럼 반가사유상도 보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 미소를 직접 보고 나니 내가 한국 문화를 왜 좋아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구나.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며칠 뒤 저는 제 사무실을 정리하며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다도 찻잔은 여전히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야경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사진과 나란히 두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과거의 권위와 현재의 생동감이 함께 공존하는 풍경. 저는 이제 압니다. 문화란 한쪽의 독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빛깔들이 어우러져 더 풍성해지는 것임을. 저는 제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의 미래는 파리도 베를린도 아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 그곳은 바로 서울이다. 그리고 저는 제 손녀에게 약속했습니다. 클라라, 다음 방학에는 할머니랑 서울에 가자. 국립중앙박물관도 함께 보고 내가 좋아하는 콘서트도 같이 보자꾸나.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어 세대를 잇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라는 사실을.